맹인소녀와 사암오행침. 눈 대신 손을 얻은 심의. 제3편 운명의 손길. 맹하원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서자 왕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 맹하원에 왔을 때의 순진함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삭막한 현실에 적응한 15세 소녀가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지하철 2호선 신림역으로 향하고 저녁 6시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하루 목표 금액 25,000원은 이제 거의 매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혜연은 자신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말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때로는 과장된 표현으로 자신의 처지를 더 비참하게 포장하기도 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가고 있었다. 13살의 사고로 실명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버렸습니다. 하루 세 끼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형편 때문이었지만 사람들의 동정심을 더 끌어내기 위해 각색된 이야기였다. 혜연은 자신이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신림역 지하철 입구에 앉아있던 혜연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달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뭔가 깊이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혜연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가 거기 서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몇 분 후 그 존재감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혜연의 마음에는 묘한 동요가 일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오후 3시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시선을 느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그 시선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온기가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났다. 평소보다 일찍 하루 목표를 달성한 혜연이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이었다. 학생.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60대 정도로 추정되는 목소리에는 특이한 무게감이 있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톤이었지만 들어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목소리였다. 네? 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말을 꺼낸 사람들은 대부분 두 부류였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한 달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참 안타깝더구나. 한 달 동안? 혜연은 놀랐다. 그렇다면 자신이 느꼈던 그 시선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이다. 안타깝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너에게는 다른 길이 있는데 이렇게 구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뜻이야. 혜연은 당황했다. 다른 길이라니? 시각장애인인 자신에게 무슨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일까?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재능요? 손의 재능이야. 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물론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 거친 생활로 인해 예전보다 거칠어진 손이었다. 이 손에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일까? 나는 침수를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후계자를 찾고 있었지.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침수를 가르쳐주고 싶다. 침술? 혜연은 침술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다만 아플 때 침을 맞으면 좋아진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앞을 못 봐요. 침술을 어떻게? 침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야. 손끝의 감각과 마음이지. 오히려 눈에 의존하지 않는 너에게 더 적합할 수도 있어. 노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혜연은 혼란스러웠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노인이 자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고 있었다. 저를 정말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침수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생명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이지. 그럴 각오가 있나? 혜연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희망이었다. 1년 동안 잃어버렸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네, 배우고 싶어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럼 지금 나와 함께 가겠나? 혜연은 잠시 망설였다. 맹하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원장이 화를 낼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었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혜연은 일어나서 하얀 지팡이를 집었다.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혜연이 따라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내 이름은? 사람들은 나를 사암이라고 부르더구나. 너는? 왕혜연입니다. 혜연이라. 좋은 이름이네. 회는 지혜, 연은 제비를 뜻하지. 지혜로운 제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라는 뜻이겠구나. 사암의 해석을 들으며 혜연은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는 그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니 뭔가 특별해 보였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 쪽으로 향하면서 사암은 조용히 침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침술은 동양의학의 핵심으로 인체의 경락을 통해 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술의 최고 경지는 심이야.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지.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저절로 좋아지거든. 혜연은 사암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 지난 1년 동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았는데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인천 송도에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양옥집이었다. 간판도 없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들어서자마자 혜연은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 한약재의 은은한 향기와 함께 뭔가 신성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자 진료하는 곳이야. 앞으로 이곳이 내 집이 될 거야. 집? 혜연은 믿을 수 없었다. 맹하원의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곳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그렇지 않아. 너는 1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잖아. 그것이 바로 심의의 첫걸음이야. 사암의 말에 혜연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구걸하면서 익힌 기술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힘들겠지만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들었다. 맹하원의 딱딱한 침대와는 달리 포근한 이불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화가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심의. 15세 소녀 왕혜연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었다.